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 DC를 출발해 한국과 일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에 오산 미군 기지에 도착한 뒤 곧바로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야당이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쯤 폭발과 함께 시작된 S5일 울산 공장 화재가 10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현장에 있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잠시 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곳에 따라 낮 동안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광주 등 호남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건강한 잇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드디어 우리 딸 생일이네. 좋아하는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줘야지. 엄마 뭐해? 우리 딸 좋은 거 주려고. 좋은 것만 드려요 켈로그. 콘드로이치. 이름이 좀 어렵나요? 연골 성분 이름 그대로라. 바꿀 수도 없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머리보다 관절이 먼저 기억할 테니까. 관절이 먼저 기억할 이름.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드디어 우리 딸 생일이네. 좋아하는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줘야지. 엄마 뭐해? 우리 딸 좋은 거 주려고. 좋은 것만 드려요 켈로그.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평일 활기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도성 기자.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선 대기록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기아 양현종이 역대 4번째로 통산 15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데뷔 15년 만이자 역대 최연소 기록입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활약하고 돌아온 삼성 오승환은 전임 미답의 350세이브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오늘 아침엔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안혜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죠.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과 함께 북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실제 도발을 할 경우 한미는 두 정상이 용산 등 근처 지하 벙커로 함께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이 소식은 아침엔 월드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엔 라이프 개봉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5월 20일 금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 DC를 출발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산 미군 기지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을 예정인데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술 패권을 지키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미터 공정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이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내놓을 최신 기술은 3나노미터 공정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보다도 얇은데 미국의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애플이나 퀄컴 같은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를 설계만 할 뿐 직접 생산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반도체를 대량 양산해줄 파운드리 기업이 필요한데 10나노 이하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두 곳뿐입니다. 특히 3나노에선 삼성이 이 분야 세계 1위인 TSMC보다 반년 정도 앞섭니다.
이 공정은 내년부터 최신 스마트폰에 쓸 예정인데 반도체가 미세해질수록 발열량이 줄어 스마트폰 전체 성능을 높입니다. 3나노 기술은 미국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이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躍進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안엔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문 CEO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을 안내하며 3나노 공정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미국 정재계에 소개할 계획입니다. 당초 이 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해야 했지만 법원은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춰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 일각에선 법원이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찾는 건 반도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빼고 한국과 공조하겠다는 의도로 읽히는데요. 이렇게 이번 순방의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다는 걸 분명히 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나라와 경제 안보를 위한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실상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상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경제와 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실과 실시간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실 관련 인사들이 백악관 담당 인사들과 사실상 1대1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동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해서 긴밀한 정책과 정보 공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선 양측의 상시 협의체를 아예 명문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문에 경제 안보를 위한 긴밀한 협의 채널이란 문구를 담기로 사전 조율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공동선언문에 대통령실과 백악관 사이에 경제 안보를 위한 긴밀한 협의 채널이란 문구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채널을 통해 관련된 많은 주제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보 이슈 등을 실시간으로 다루는 사실상의 NSC 상설 협의체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도발 상황에서 대북 대응 채널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미 안보 채널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면서 사실상 한미일 협력 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이 한반도 안보 이슈 등을 한국과 실시간 소통한 뒤 일본과도 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한미일 삼각 공조가 이뤄지고 중국 견제도 가능하다는 게 미국 당국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인 IPEF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이 협력체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참여 의지는 확고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IPEF 참여에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과민 반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대통령실 내부 기류에 변화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와 관계없이 정 후보자를 낙마시킬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있을 총리 인준에 협조한다면 성의를 보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야당이 총리 인준안을 가결하면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설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그간 인사를 놓고 거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했습니다. 야당이 물밑에서 총리 인준과 정호영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해 처리하자고 한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성의를 보이면 우리 쪽에서도 성의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총리 인준안을 가결할 경우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인준안 표결 전에 정 후보자의 거취를 미리 정리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을 향해 인준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혹시 야당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 잘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부정의 팩트가 없다며 임명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총리 인준 이후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로선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는 만큼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실이 측근 등을 통해 설득에 나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 좋지만 그걸 기대하긴 어렵다며 정국이 경직된 부분을 풀기 위해 정 후보자 주변에서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쯤 S-오일 울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10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불이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나요? 네, 제대로 공장을 향해 소방호수에서 물을 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순간순간 불꽃이 올라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소방당국이 밤새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시간 넘게 진화 작업 중입니다. 어제 오후 8시 51분 화재가 발생한 뒤 소방당국은 8시 57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40여 분이 지난 9시 40분쯤에는 불이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대응 2단계가 발령되면서 울산은 물론 부산과 구미 지역 소방차와 화학 차량 등 56대가 동원됐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소방관만 100명이 넘습니다. 다행히 자정을 넘겨 불이 더 커질 우려가 없어 다른 지역 소방력은 일부 철수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사망자가 1명 있는데 인명수색 과정에서 자정을 넘겨 발견됐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으로 불이 난 공장 1층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중상 4명, 경상 5명 등 9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S-오일 관계자 14명과 협력업체 직원 11명, 경비업체 직원 1명 등 모두 26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 영상을 보니까 불이 수십 미터를 솟아서 높게 올라왔는데 이 폭발 당시의 위력이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모두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요? 네, 해당 공정이 고온 고압 작업이라 폭발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건물 창문이 흔들리는 등 지진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시민들이 꽤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차로 한 30분 이상 거리거든요. 30분 이상 거리인데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울산 동구 일산동이에요. 일산해수욕장 쪽인데 갑자기 뻥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그냥 근처에서 느낄 정도의 소리였거든요. 길 가는 사람들도 다 멈칫하고 다 주의를 두리번두리번 하더라고요. 네, 화재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사고는 휘발유 추출 공정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부탄이 사용됩니다. 부탄은 인화성이 강한 물질인데요. 진화가 어려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S-오일 측은 부탄 압축 밸브의 오작동이 확인돼 이를 긴급 보수한 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새 화염을 냉각하고 가연성 가스를 빼내 불이 더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을 완전히 끄기까지는 1시간가량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S-오일 울산 공장 화재 현장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밤사이 미국의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주식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모습이었나요? 일단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과 개별 기업 실적 발표로 전일 급락의 원인인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에 따른 과매도 심리 또한 여전히 이어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었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기대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상승하기도 했었지만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별 기업 실적이 부진하자 미국 주식시장의 변화가 확대됐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 네트워크 장비 회사인 시스코 시스템즈가 예상보다 낮은 수익과 향후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하자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경제 봉쇄가 결국은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전망 하향 조정으로 이어지자 애플 같은 중국 내 공장 활동 중단에 영향을 받아왔던 종목들의 하락을 좀 부추겼고요. 한편 이제 전일 상하이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5월 들어서 한국 물동량이 정상 시기에 90%를
회복했다라고 발표하는 등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공급망 불안 요인을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관련 미국과 러시아 합참의장이 전화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진행되고 있어서 관련 이슈 또한 점차 완화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시스코로 인해서 재부각된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경제봉쇄 이슈가 실은 완화되고 있고 이에 증시 주변 여건은 점차 개선돼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 해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지는 못해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화폭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 낙폭이 커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오늘 한국의 증시는 어떨까요? 일단 미증시가 1% 내외 하락하기도 했지만 반발 매수세의 심리가 여전히 높아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견고했던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시스코의 급락 원인이었던 중국 봉쇄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점차 완화되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의 소통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 모드에 돌입했다는 점 또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와의 큰 폭 약세로 달러원 환율이 무려 15원 넘게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의 긍정적인 점을 감안해서 한국 증시는 0.5% 이상의 상승 출발 후에 최근 과매도 상태를 보였던 기술주와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 등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554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2,200여 명 줄고 일주일 전보다는 6,900여 명 적은 것으로 숫자가 계속 줄고 있긴 하지만 속도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정부가 오늘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 당분간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이나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췄습니다.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확진되더라도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감염병 등급은 낮추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이 행기를 4주간 유지한 뒤 이른바 안착기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안착기가 시작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확진자에 지급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계획대로면 오는 23일부터 안착기가 시행돼야 하지만 당분간은 이 행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국은 해외에서 유입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소폭이 일정치 않은 데다 안착기 전환이 자칫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최근 유행 상황, 그리고 재유행 가능성, 해외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그리고 의료 대응 체계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착기로의 전환 시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부터 방역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습니다.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오늘 오전 발표될 예정인데 일각에선 해제 시기가 한 달가량 늦춰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사건,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공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았다는 게 의혹인데 백 전 장관은 법과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연구실을 빠져나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옛 산업부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는 말씀. 검찰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6곳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말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만간 백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하루 만에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습니다. 당장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만배와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른바 윗선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다시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민주당 인사가 연관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었지만 앞선 수사에선 단순 금융범죄로 마무리됐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요. 회담 결과도 관심이지만 북한이 방문 기간 동안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강행할지도 변수입니다. 아침엔 월드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국제외교연보 심층 취재 담당하는 안일근 기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당국에서는 여전히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어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관련 보고를 했는데요. 그 보고 내용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미사일은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발사 징후가 있다. 그리고 핵실험도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도 어제 오키나와 기지를 출발해 동해로 이동하는 항적이 포착이 됐고 통신 감청 기능을 맡는 RC-135V 리벳 조인트 정찰기도 강릉과 인천 상공을 왕복하는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이 정찰기들은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이 가능합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계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도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풍계리 3번 갱도의 준비 작업도 다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지면 한미는 두 정상이 언제라도 용산 대통령실이나 평택, 오산기지 등 근처 지하 벙커로 함께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최근 확산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변수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기간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전후로 한 도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서 핵실험 준비를 이미 좀 해놓은 상황이군요. 그리고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말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실수였나요? 네, 부시 전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한 행사 도중 실수를 한 건데요.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decision of one man to launch a wholly unjustified and brutal invasion of Iraq. I mean, of Ukraine. Iraq, too. Anyway.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을 하려다가 자신이 결정한 이라크 침공을 언급하게 된 건데요. 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9.11 테러를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했고 또 2003년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며 이라크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는 비난도 들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좀 심한 말실수였네요.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온 이근 전 대위가 작전 중 부상을 입어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위가 현재 참여 중인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은 우리의 친구 켄 리가 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우크라이나 군의관의 치료는 받았지만 재활을 위해 귀국할 것이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위의 빠른 회복과 복귀를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위는 귀국하면 곧바로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는데 이 씨는 이를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 전 대위도 최근 현지 주간지 인터뷰에서 내가 돌아가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근대위 소식 좀 궁금했었는데 부상을 입어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군요. 네, 지금까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애들은 눈이 내리면 마냥 즐거운가 보네요. 차갑지도 않은지 두 팔 벌려 펑펑 내리는 눈을 맞고 있습니다.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주에 희귀 폭설이 내린 건데요. 한겨울에도 눈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데 최근 강력한 폭풍의 영향으로 강설과 영하권의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다른 주에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당분간 저온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사람들은 모처럼 신이 난 표정이지만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 속에 커피와 오렌지 등 작물 재배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드레스 차림의 여성이 시뻘건 불길이 붙은 언덕을 배경으로 고도한 걸음걸이를 뽐냅니다. 무려 1,1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파키스탄의 SNS 스타인데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방화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원본은 삭제됐지만 당시 공개한 영상에는 내가 가는 곳마다 불이 뿜어져 나온다라는 문구도 써 있었다는데요. 더군다나 문제의 영상을 촬영한 장소가 최근 산불화재로 피해를 입었던 마갈라 힐스 국립공원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고발도 접수됐는데요. 여성은 우연히 불이 난 곳에서 촬영을 했을 뿐 자신이 직접 불을 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갑자기 커다란 물고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물고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등장하다니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죠? 싱가포르인데요. 대형 메기 종류인 캐피쉬입니다. 땅이나 구멍을 파고드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 주변에 땅을 파헤치면 별다른 도구 없이도 잡을 수 있다고 하네요. 사람 손에 잡혔는데도 팔딱팔딱 요동치는 게 힘도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월척을 낚을 때의 강렬한 손맛 때문에 중독성 높은 취미가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매력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헤어나올 수가 없겠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술에 취해 남의 차 보닛 위에 올라가 앞유리를 부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도 멈추지 않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도 폭행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가방을 맨 남성이 비틀거리며 아파트 입구에 있는 차량 차단기를 힘껏 꺾습니다. 부서진 차단기가 바닥으로 내려앉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한동안 아파트 밖 도로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성이 부순 건 차단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로를 지나가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곧바로 일어나 차로 돌진합니다. 발로 차량 범퍼를 걷어차더니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려고 합니다. 차 안엔 5살짜리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가면 안 돼. 아저씨 치면은 앞에 있어서 못 가는 거야. 경찰 아저씨가 와서 데리고 갈 거야. 차량에 탑승해 있던 A씨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난동은 심해졌습니다. 엄마 차를 때리는 거야? 엄마 차를 때리는 거야. 술을 먹어가지고. 차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유리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시작합니다. 배와 머리를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그때부터 타켓이 경찰관으로 바뀐 거죠. 3명이 피해를 봤는데 지구대 와서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 죽여버린다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재물손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어제 경기도 과천시 서울경마공원에서 한국경마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마사회는 향후 15년 안에 현재 세계 7위 수준인 우리나라 경마 산업을 5위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037년 세계 5대 말산업 강국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준 높은 경마 서비스 및 온라인 중심의 디지털 사업 모델 도입으로 한국 경마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요일 아침엔 라이프, 오늘은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 이번 주 개봉 영화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화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개봉 첫날에 벌써 한 46만 명이 맞습니다. 봤다고 하는데 네. 마동석 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범죄도시 2편이 개봉을 했습니다. 2017년 1편이 개봉을 했고요. 688만이라는 의외의 흥행 성과를 거둔 이후에 5년 만에 돌아왔던 거죠. 1편의 시간적 배경이 2004년이었는데 이번엔 2008년입니다. 그리고 금천구에 한정되어 있던 공간이 베트남까지 넓어졌는데요. 네. 한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던 일당들이 동남아 일대에서 대한민국 교민을 상대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설정입니다. 범죄인 인도를 위해서 베트남 호치민에 간 마동석 씨와 그 전일만 두 형사가 생각보다 심각한 한국인 대상 범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실종 납치 사건의 중심에 있는 악당 강혜상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갖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그를 쫓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진실방이라는 그 방도 등장하고요. 아하, 네. 마동석 특유의 액션도 등장합니다. 범죄도시 하면 바로 이 마동석 씨 특유의 그 장르, 웃음, 액션일 텐데, 그런 기대감 갖고 들어가신다면 아마도 2시간 동안 좀 웃음과 즐거움 충분히 선사할 만한 그런 마동석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역시 이 마블리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좀 좋아지는 그런 맞아요. 힘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1편에서 윤계상 씨가 맡았던 이 악당 장첸 역할이 화제가 많이 됐었고 성대모사도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의외로 손석구 씨가 악당 역할을 맡았어요. 네, 이 손석구 씨 최근에 나의 해방 일지에서 구씨 역할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 주목을 끌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빌런, 악당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동안 워낙 그 액션 연기 외에도 다른 장르에서 많은 연기를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는 2명과 싸워야 되죠. 한 명은 지금 보다시피 마동석 씨, 마블리와 싸워야 하지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편의 장첸 역할 맡은 윤계상 씨가 워낙 악역을 잘했기 때문에 네. 그 이미지와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손석구 씨가 자기만의 매력을 가진 그 악당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공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표정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시간차 엇박자 미소를 계속 보여주면서 비열하고 냉정한 미소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네. 손석구만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적 위압감을 주려고 체중을 굉장히 많이 불렸다라고도 하고요. 노력도 보탰다고 하는데, 마동석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전편보다 조금 더 스케일도 많이 커졌고요. 통쾌한 액션, 저희 영화의 장점인데, 우리 손석구 배우가 또 어마어마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손석구 배우가 얼마나 액션 배우로서도 훌륭한 배우인지 이번에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배우인데, 맞습니다. 네. 이 손석구 씨의 연기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연기파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한국의 거의 신스틸러들이 이번에 다 대거 등장한다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영화는 뭘까요? 네, 이번에 프랑스 영화고요. 오랜만이죠. 네, 완벽한 축사를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작품 제목을 가진 그런 작품인데요. 제목만 보면은 얼핏 결혼 혹은 축사가 주제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38일간 애인과 떨어져 있게 된 이별 직전의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어머, 네. 여자친구에게 갑자기 아주 무서운 말이죠. 우리 좀 시간을 갖자라는 말을 듣고 나서 계속 온통 거기에 시선과 관심이 집중해 있는 그 순간에 누나가 축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이 와중에 무슨 결혼 축사야라고 하면서, 프랑스 문학 익숙하신 분들은 의식의 흐름 기법을 알 텐데 끊임없이 회상과 공상, 상상을 보여주는 프랑스 특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 계속 떠드는 이 프랑스인 특유의 그 수다가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헤어지기 직전의 그 감정이 굉장한 공감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이 부분을 노리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열리고 있는 칸 영화제 소식도 좀 다뤄볼 텐데요. 이 경쟁 부문에 우리나라 영화 2편이 올라가 있어요. 수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반갑죠. 그리고 칸 영화제가 계속 열리긴 했습니다만 규모가 축소되거나 혹은 이제 오프라인 행사가 더 많아지는 것보다 온라인이 더 많았거든요. 올해 좀 제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제다운 축제, 톰 크루즈도 가고 있죠. 네. 이렇게 축제다운 축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때마침 경쟁 부문에 2019년 기생충 이후 3년 만에 2작품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그리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인데요. 이 2작품의 수상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영화 수상 소식도 좀 같이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유정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1분기 가계 총소득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면서 역대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기간 가구당 평균 소득은 48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계 소득이 뛴 건 취업자 수가 늘면서 가구의 전체 소득 규모가 커졌고 거리두기 완화로 서비스업이 회복된 영향이 큽니다. 같은 기간 가구당 평균 지출도 349만 6천 원으로 6% 늘었는데 대부분은 물가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물가 변동을 제외하고 보면 0.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근처 용산공원 부지가 오는 25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시범 개방됩니다. 개방되는 곳은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쪽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공간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지역입니다. 일부는 대통령 집무실 앞들도 관람할 수 있는데 예약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가능하고 방문 희망일 닷새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당과 환경단체에선 기름과 중금속에 오염된 미군 기지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개방하는 게 위험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식당과 술집이 정상 영업을 하게 되면서 실제 맥주 출고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트진로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직후인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간 자사 맥주인 테라의 유흥시장 출고량이 이전 한 달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KB국민카드의 카드 매출 분석에 따르면 최근 3주간 저녁 시간 이후 서울의 음식점, 노래방 등의 매출액은 밤 9시 영업 제한이 있을 때와 비교해 60% 늘어났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약속 장소인 이태원의 매출 건수가 같은 기간 198% 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곳에 따라 낮 동안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광주 등 호남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반면 강원 영동과 충청권 내륙 남부지방은 대기가 여전히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가 28도 등으로 전국이 22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